따라하면 성공하는 반셀프 인테리어 강의를 맡은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촬영은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직업은요, 정확히 이제 인테리어 목수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반셀프 인테리어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한 저의 직업은 이제 인테리어 목수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디자인된 도면을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는 그 도면을 보고 문제없이 그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 시공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비용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예스24에서 좀 한번 강의를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한국 직업방송 청산유수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초 견적가 대비 최소 20% 절감한 사례가 30차례 이상 가지고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당진 웨딩 스튜디오 현장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0% 이상 절감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강의를 만들 때 좀 핵심 메시지를 정한 게 있는데, 오늘 주된 메시지는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서 비용 절감하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보면 이제 변수 없는 현장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 목수로서 어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현장을 경험을 해보면 변수 없는 현장은 거의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변수, 작은 변수 이런 사소한 어떤 큰 차이,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변수 없는 현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인테리어를 할 때 토탈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반셀프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 절감에 대한 매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무조건 비용 절감이 가능할까요? 사실 무조건 가능하진 않아요. 어쨌든 시스템으로 보면 어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를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계획을 세워서 시공 기술자를 섭외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이 빠지다 보니까 비용만큼 이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현실은 이론하고 무조건 같게 흘러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어쨌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셀프 인테리어를 할 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인테리어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인테리어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그만큼 비용 절감과 플러스로 어떤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마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과 어떤 굉장히 많은 준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공부나 노력을 해야 그런 성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하실 때는 노력이 적으면 얻는 것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반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좀 이 부분은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진행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토탈 인테리어 방식이 있고 셀프가 있고 반셀프가 있는데, 토탈은 흔히들 많이 하는 방식이죠.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공 기술자, 저와 같은 목수가 됐든 철거가 됐든 어떤 시공 기술자를 섭외를 해서 계획하고 시공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는
그러니까 토탈 인테리어랑은 완전히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직접 계획을 하고 본인이 직접 시공하는, 그러니까 이제 DIY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셀프 인테리어는 토탈 인테리어 업체가 없이 내가 여기 계시는,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직접 계획을 하고 직접 시공 기술자를 구해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인테리어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공정들, 뭐 예를 들면 철거, 뭐 샤시 설비, 저와 같은 목수들, 뭐 도장, 뭐 어떤 뭐 필름들,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공정들에 있어서 계약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보면 직영공사가 있고 도급공사가 있어요. 이제 직영공사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 인건비 지급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약속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일당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직영공사에서 어떤 견적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은 그 견적서 안에는 자재비나 어떤 그 경비 같은 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약속한 일을 진행하는데 뭐 그 견적서 안에는 인건비, 자재비, 경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견적서다. 그런 계약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무조건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목수 같은 경우는 약간 직영공사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업체 같은 경우는 도급공사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목수라고 해서 뭐 무조건 직영공사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전기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도급공사로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품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어떤 일에 필요한 일꾼을 세는 단위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저의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공사를, 목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 하루에 들어가는 어떤 인테리어 목수가 하루에 4명씩 들어간다고 보고, 그리고 4명씩 들어가는데 총 1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총 40품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품이란 얘기를 쓸 때는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수 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 품이라는 단어는 제가 앞으로 그 지금 이 강의하면서 좀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강의 목차는 크게 이제 3단계입니다. 계획 단계, 섭외 단계, 관리 단계인데, 일단 1부에서는 계획 단계까지 하고 섭외 단계에서부터는 2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섭외 단계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목수를 잘 찾아서 시공 잘하는 사람을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위해서 계획하는 단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섭외 단계까지 잘 왔다면 관리 단계는 뭐 큰 실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 2는 인테리어 목수 찾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목수 찾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뭐 어떤 공정을 구하든 뭐 철거든 뭐 어떤 공정을 구하든 그냥 다 통용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좀 입에 붙는 단어가 이제 목수다 보니까 목수라고 제목을 지었고, 어쨌든 국한되진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돈 아끼는 현장 실측 노하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 실측이라고 하면 그 공간을 실측하는 방법 정도로 알고 계시고, 뭐 실질적으로도 맞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간을 실측하는 방법은 기존의 인터넷 정보,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정보에서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을 실측해서 도면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뭐 찾고자 하시면 그런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오셔서 직접 오셔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인터넷 정보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 스스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토탈 인테리어로 진행을 한다면 좀 신경 안 쓰고 상관없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반셀프 인테리어로 진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넘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실측 노하우에서 담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준비하시면 어쨌든 비용 절감에
가까워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측 노하우에서 저는 4가지인데 그 자재 양중 계획, 그리고 전기, 설비, 철거, 공사 체크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재 양중,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재를 나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자재를 자재상에 발주를 넣겠죠. 그러면 자재상에서는 그 날짜에 트럭에 자재를 싣고, 그러면 그 트럭은 아침에 물건을 가지고 현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내려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현장까지 그 자재를 나르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재 양중이라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단순 작업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하는 일을 왜 계획까지 세워야 되나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인테리어 목수 인건비 기준이에요. 일단 팀장 목수가 하루에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공 목수가 하루에 25. 그러면 하루에 4명이 일한다고 보면 35 더하기 25, 25, 25에서 하루 1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되죠. 자,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해요. 그 점심시간 1시간 빼면은 어쨌든 8시간 근무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그 4명이라는 목수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당 13만 7,500원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건 어쨌든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식대, 그리고 현장에 주차가 안 돼서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기타 부대 비용, 경비, 자재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간당 13만 7,500원보다는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인건비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공정들 중에서 단가가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어떤 공정인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고급 인력인 목수가 양중을 하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그 경영자 분들께서 어떤 그 수행비서를 채용하는 이유랑 같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영자분들이 운전을 못해서 기사분을 채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경영자 본연의 본질의 업무 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수행 비서분들을 채용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목수가 본질에 집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양중하느라, 현장 청소하느라, 어떤 잡일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 현장에서 목수로서 최대한 성과를 내야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사실 목수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시는 사장님 분들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양중에 대한 계획은 목수팀이든 어느 팀이든 어느 정도 계획은 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서로 해보자라는 거죠. 목수팀도 해보겠지만 혼자서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반세프를 진행한다라고 하실 때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섭외한 목수팀이랑 어쨌든 한 팀이 된 거잖아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텐데, 그 목수팀도 체크를 하고 사장님분들도 체크를 해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수가 무조건 양중하면 비용 절감을 못 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저희 팀을 비롯해서 보편적으로 목수팀이 양중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과 변수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목수가 양중을 해도 크게 상관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이래요. 예를 들면 첫 번째부터 보시면 화물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있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자재 양중이 가능한지, 대부분은 가능한데 간혹
이렇게 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실이나 어떤 뭐 건물주분들한테 좀 물어봐서 뭐 공사를 할 건데 뭐 엘리베이터로 자재를 좀 날라도 되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 확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물 엘리베이터는 그 물건을 짐을 뭐 이렇게 싣고 나르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엘리베이터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이 타려고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작아요, 사이즈가. 화물 엘리베이터보다는요.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넓고 길다래요. 그 MDF라는 자재나 아니면 하판이라는 이런 자재들을 보면, 사이즈를 보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그 미리수 단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1220에 2440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각재 같은 경우는 30, 30 각에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3600mm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간다는 게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재상에서 처음부터 재단을 해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좀 하면 돼요. 판재 같은 경우는 그 1220에 2440이니까 절반으로 재단해서 610에 2440으로 재단을 해서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각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사선으로 좀 줄자지를 해 보신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면 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겠다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이즈로 뭐 2700이면 2700 뭐 그렇게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자재상에서 미리 좀 재단을 부탁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는 건물들도 있죠, 간혹.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주변에 사다리차나 아니면 뭐 스카이 같은 거 사용해서 자재 양중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로에서 멀지 않은 1층. 이런 경우는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만약에 아니고 1층도 아니고 뭐 가까운 뭐 지하 뭐 1, 2층도 아니고 지상 1, 2층도 아니고 뭐 한 5층 이상 뭐 굉장히 좀 높은 층이다 라고 하시고 자재의 양이 많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네 가지가 다 안 되면 결국엔 계단으로 어떤 자재를 양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수가 이런 부분까지 하면 솔직히 좀 기온도 좀 힘도 좀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근처 인력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양중을 부탁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측에서 전기공사 체크사항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승합증설에 대한 얘기인데 승합은 한전에서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 용량을 올리는 걸 그런 공사를 한다라는 거 이제 승합공사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증설은 이제 사용 중인 공간의 배전반 및 전선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배전반 교체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상가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집보다는 차단기의 개수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에서 공간보다 내가 새로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카페로 말씀드리면 뭐 커피 머신이나 아니면 뭐 제빙기, 냉장고 이런 기계의 대수가 기존 업종보다 많다거나 뭐 전기 용량이 하나의 기계가 차지하는 전기의 용량이 좀 크다면 차단기도 바꿔야 되고 뭐 승합공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뭐 공사 여부를 미리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스위치나 내가 이제 공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뭐 사용하게 될 스위치 그리고 콘센트 위치도 미리 한번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 체크를 하고 나서 전기 어떤 업체나 기술자랑 미팅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만나는 거랑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랑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건 기술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분이구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하는 분이구나 라는 어떤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설비 공사 체크 사항인데 설비는 일단 급배수가 재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급배수 같은 경우는 기존 공간에 가능하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들어와 있는 급배수 기존 위치랑 내가 계획하고 있는 급배수 위치가 좀 많이 다르다면
이게 설치가 되는지, 공사가 되는지를 한번 설비 어떤 업체랑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급수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는데 배수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이 나가는 그런 배관이잖아요. 그래서 구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 흐르게끔 기울기를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면 사실 이걸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끝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죠.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배수구의 구멍 위치가요. 그래서 이런 게 시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에서 그 배수구를 사용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거나 하신다면 배수구에 물이 이제 잘 내려가는지, 우리가 새로 공사한 배수구 말고 원래 기존에 건물에 있는 배수구에 물이 잘 내려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수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방수가 돼 있는 공간에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식당 영업했던 자리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들어간다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똑같이 식당이라고 하면은 그 주방 위치에 똑같이 다시 주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어쨌든 방수 상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그 담수 체크가 가장 정확해요. 그냥 수영장 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뭐 수영장처럼 많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뭐 발등이나 뭐 발목 정도 좀 잔잔하게 물을 받으셔서 일단 24시간 이상 받으시고 밑에 집이 있으면 밑에 집 내려가서 한번 그 물이 새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방수 상태가 가장 적절하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철거 공사인데, 어쨌든 철거 공사는 그 버릴 거랑 살릴 걸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뭐 아직 한 달도 안 된 사례 같아요. 저희가 이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목공사로 진행을 했고, 여기 대표님도 반셀프로 진행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대표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어떤 대표님들처럼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대표님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비성이 좀 많이 철저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이제 철거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했던 게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일단 사진을 보시면 그 배관이 있죠. 맨 위에 네모 박스, 빨간 네모 박스로 해놨는데, 일단 배관이 어쨌든 동그래요. 동그란데 저희가 이제 판을 치면서 이런 배관을 타공해서 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작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동그랗고 어쨌든 인테리어적으로 뭐 디자인적으로 보기 싫지 않게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빨간 박스 해놓은 거 굉장히 높았어요. 천장고가 한 4,500 정도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사진상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높은 데서 작업을 하면 혼자서는 작업이 안 돼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높은 데서 하는데 자기가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재도 자르고 그 자른 자재를 혼자 들고 올라가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 능률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벽체 위를 보시면 화살표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기존에는 천장이 설치가 돼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을 철거를 하고 노출 천장으로 바꾸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철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품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건데, 철거를 하고 보니까 그 옆 상가랑 우리 상가랑 그 공간 분리를 하는 그 벽체가 건물의 슬라브까지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는 작업을 한 거예요.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냉난방 손실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는 작업을 하게 된 거고,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철거 전에 견적을 본 상태에서 이제 철거 후, 그러니까 철거하고 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어떤 그 품수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거하고 나서 보니까 저기 파사드 출입구 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약간 황토색빛 그 MDF라는 자재인데, 저희가 이제 저 위를 보시면 가려놨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바빠서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 위에가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폼으로 단열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단열에 대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보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거를 감싸는 작업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천장을 철거하기 전에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천장으로 하실 때는 특히나 체크를 좀 잘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천장 상태가 양호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냉난방 손실까지 있습니다. 이런 체크하는 방법은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에 점검구가 있다면 그 점검구를 열어서 한번 천장 위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감된 지금 여기 그 강의실 공간에 있는 그 마감된 천장 위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점검구가 없다면 텍스라는 마감재를 활용해서 천장 시공을 하는데 그거는 그 나사만 풀면 돼요. 피스만 풀러서 조금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점검구도 없고 뭐 텍스 천장도 아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런 확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과감하게 일부 뜯으셔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결과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 뜯은 천장을 보수하더라도 이게 좀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비용 절감 면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결정하고 나가는 게 더 정확하다,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철거 전에 목수 팀장과 미팅을 통해서 버릴 것과 살릴 걸 구분한 후에 철거 후에 견적을 내는 게 맞아요. 목수 견적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 철거에 대한 부분은 관리 단계에서 제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계획 단계에서 도면이 없으면 발생되는 치명적인 3가지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인테리어 쪽으로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게끔 문장을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0마디의 말이 한 장의 사진보다 못하고 100장의 사진이 한 장의 완벽한 도면보다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하나의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물론 뭐 인테리어 업체가 모두 다 이렇게 100%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하는 게, 도면 준비하는 게 평면도, 인면도, 투시도, 그리고 이제 단면도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단면도까지도 도면을 준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사실 인테리어 업체보다는 비전문가에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도면 없이 현장을 진행한다는 건 제 기준에선 3살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 목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하죠.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하시는 어떤 그 사장님들한테 목공사에 대한 도움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 보면 제 입장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도면을 준비하는 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돈 아끼려다 큰 돈 잃었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몇 푼 아끼려다가 그 큰 돈 잃었던, 뭐 굉장히 큰 코 다쳤던 경험이 좀 자주 있어요. 그게 도면이 사실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돈을 아끼려고 도면을 직접적으로 좀 손으로 그린다거나 조금 어설프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이 초반에 다소 들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비용을 한번 따져봤을 때는 초반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도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도면을 그리는 걸 비용이 들어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치명적인 3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결정이 늦어지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한 대처가 늦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서 비용 절감하자라는 얘기니까 변수의 대처가 빨라야겠죠. 자,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바 카운터, 카페 바 카운터 제작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제작을 할 때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이런 경우죠. 그 카운터, 하나의 카운터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지금 보시는 3가지 아니면 많으면 4가지, 5가지의 공정까지 투입이 돼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뭐 제빙기나 커피 머신에 대한 그 설비, 작업이 필요하니까 급수 배수가 필요하니까 설비 공사가 들어갈 거고 콘센트가 필요하니까 전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뭐 보편적으로는 목공 공사에서 그 카운터의 기본적인 골격과 디자인을 작업하니까 목공 공사가 투입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름 공사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 페인트가 들어가든 타일이 들어가든 뭐 금속 업체가 들어가든 뭐 어쨌든 디자인에 따라서 마감 공사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목수 4명이 1시간만 놀아도 13만 7,500원인데 이 공종들이 일 진행이 늦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사실 그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그 사장님들께서 좀 고스란히 안고 가셔야 될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제가 좀 극대화해서 비꼬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현장의 모든 인원이 그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작업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쨌든 빠른 결정을 하시게 되면 비용 절감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최악의 경우, 노는 상황, 이런 상황이 거의 뭐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준비 자체가 미흡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이 늦어져 갖고 작업 자체가 좀 딜레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결정이 늦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결정을 위해 도면을 준비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도면이 없으면. 도면은 현장의 언어이자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공종의 그 팀장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전기 업체 팀장, 그리고 저와 같은 뭐 목수 팀장, 이렇게 둘이 만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협의를 봐야 될 게 있어요. 뭐 이런 작업을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죠.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협의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면이 없고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이, 작업에 대한 결과물이 따로 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마감이 다 끝난 벽체, 마감이라는 게 이제 모든 마감이 아니라 목공 마감이 다 끝난 벽체. 근데 목수가 이제 작업을 다 해놨는데 전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 콘센트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목수가 잘했다 잘못했다, 전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배관이 매입이 안 됐다면 벽의 일부분을 뜯어서 다시 매입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배관이 노출되는 상태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이 노출된 배관을 계속 보면서 영업을 하신다면 이게 사실 유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큰돈 들여서 공사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래서 도면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도면이 있으면 현장에 일하는 모든 작업자들이 그 도면 내용을 보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면에서 이제 변수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도면이 있다면 어쨌든 변수에 대한 대처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카운터에 대한 사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와이드의 사이즈가 2400으로 계획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애시당초에. 그래서 계획을 했고, 도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떠한 현장 변수로 인해서 그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 그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어쨌든 도면이 있다면 그 기술자들과 미팅 후에
변경 사항들을 도면에 메모해서 그 바뀐 내용을 현장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검토하면서 작업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도면이 없다라고 한번 해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인해서 디자인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 바뀐 내용을 모든 작업자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말로써 그 내용을 풀어줘야 돼요. 이 말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작업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좀 극대화해서 말했지만 안 생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뀐 내용을 몰랐던 작업자가 그 바뀌기 전에 기존의 내용대로 작업을 했다면 뭐 그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결과물을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인력 낭비, 자재 낭비, 이 감정 소모 같은 경우는 그 몫뿐만 아니라 뭐 저희 일하는 기술자 분들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떤 뭐 자기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대해서 뭐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 잘못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떠한 변수가 됐든 그 작업 결과물을 뜯어내는 자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뭐 어떤 사소한 부분들까지 합쳐서 반복되게 된다면 이게 좀 서로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결과적으로는 좀 작업 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용 절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면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기술자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체크하고 업무 진행이 가능하고 기술자도 체크를 하겠지만 그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그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그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변수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그 어쨌든 제가 현장에 가능하면 반셀프 인테리어 할 때 현장에 상주해라 라고 관리 단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상주하는 과정에서 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잠깐 자재를 사려고 뭐 현장을 좀 비우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도면이 있으면 어쨌든 그 서로 소통하면서 일 진행하는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서 현장을 비우게 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전화 통화로 서로 이제 작업 내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사실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좀 대화가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을 그 말로만 어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 상황을 말로만 설명해서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결정을 해주세요 라는 그거를 좀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많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그 잘 이해하시는 경우도 좀 크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면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될 때는 어쨌든 디자인은 제 생각이지만 디자이너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도면을 그려주는 업체에서 보면은 단순히 도면 대행만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에서부터 그 디자인이, 그러니까 의도된 디자인을 도면하는 그런 작업까지 해주는 어떤 도면 업체까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선택사항이시겠죠. 뭐 내가 이제 약간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있으시고 좀 그런 걸 잘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직접 실측을 하시고 그런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 도면 대행해주는 그런 어떤 뭐 개인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업체한테 좀 넘겨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측까지 직접적으로 나와서 좀 사이즈 재가서 도면을 그려주는 그런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전문 업체한테 도면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 도면 업체에서 우리가 그 시공 기술자들 섭외해서 그 지금 사장님들이 하시는 그 카페를 뭐 카페가 아니든 어떤 상가가 됐든 그런 관리 감독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게 뭐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의를 좀 하자라는 부분인데 들어보시니까 약간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반셀프가 아닌 약간 토탈 인테리어로 변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뭐 어떤 선택을 하시던 그 선택은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도면은 10평대, 그러니까 뭐 11평, 12평대라면 없는 거는 좀 그렇고 당연히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좀 손도면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그리셔도 될 것 같은데 뭐 20평, 30평 이상은 좀 전문 업체한테 의뢰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트 1에서 계획 단계에서 변수의 대처는 능력 키우는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는 상황인 거죠. 그 철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데 그 철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서 변수에 대처하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죠. 일단 철거 전에 한번 미팅을 하시고 철거 후에 그 목수 견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받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관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도면 단계에서 도면을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소통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변수에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업체한테 그런 도면을 의뢰를 했을 때 초반에 뭐 어떤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 도면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면은 꼭 들고서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부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이,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나중에 그 유튜브나 어떤 뭐, 지금 보시는 강의 사이트를 보시고, 추후라도 강의를 들으신 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두시면 제가 댓글로 답글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부 강의를 했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문하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볼게요. 전소연 님이신데, 어쨌든 그 직접 목공 제품을 온라인상에 팔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온라인상에 팔 때. 이거는 사실 오늘 강의 주제랑은 조금, 네, 목공 제품을 온라인상에 팔 때 주의할 점이, 이 부분은 사실 조금 SNS 마케팅에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하지만, 이 질문은 좀 저랑 색깔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여기까지 1부 강의를 마치고, 다시 2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